자,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뭘 것 같습니까? 뭐 임장을 다니는 거 또는 뭐 협상을 하는 거 아니면 어려운 용어 같은 걸 이해하는 거 뭐 뭘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잘 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아주 대박 것들이 계속 숨어져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열심히 하면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흐름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렇게 큰 흐름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그 흐름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점점 가잖아요. 그럴 때 큰 흐름이 와. 그러면 그 흐름을 잘 잡으면 돈을 버는 거고, 또 작은 흐름이 와. 근데 어쨌든 흐름이 오잖아요. 그 흐름이 오면 그 작은 흐름을 또 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이런 흐름을 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처럼 100이면 100 무조건 지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적당히 오랫동안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이 비법이 있냐 이거예요. 비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너무 몰두하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고, 반대로는 뭐가 있냐면 관심이 없어지려고 하는 걸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적당이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장치가 뭐냐?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대부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유튜브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 시간도 없고, 집안일도 많고, 회사 일도 많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몰두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는 사실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아주 너무 마약같이 매력적인 것이 있잖아요. 중독같이 되는 거건 돈 중독이죠. 예. 이런 짜릿함,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막 상상만 해도 막 꿈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내가 부동산 하나 뭐 탁 했더니만은 5천만 원을 벌었어. 이 얼마나 꿈 같고 짜릿한 얘기입니까? 이런 마약성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도 많고 회사 일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슷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마약적인 중독에 빠지는 거를 갖다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술을 먹고 여자 같은 경우는 주로 쿠팡에서 뭘 많이 시키죠.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취미를 가져라, 이런 겁니다. 취미가 있어야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걸 막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가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완전히 끊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요. 왜냐? 취미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쁨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오래 가면 부동산이 지겹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겨움을 극복해 주는 거죠, 얘가 취미가. 그러니까 내가 요건 조금 지겨운 것더라도 지겨운 거라고 하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쪽에서 만들어 주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취미를 꼭 가져라. 여기서 제가 취미 전문가는 아니지만 취미를 즐길 수 있는데 필요한 4가지 팁이 있어요. 예,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취미는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된다. 계속 시도를 해봐야 내가 뭐가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취미 막 생활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해보는데도 본인은 하나도 안 즐거운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본인을 확 땡기는, 본인에게 정말 삶의 기쁨을 주는 그런 취미가 꼭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취미를 날 금방 막 흥분시키는 이런 취미를 만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된다. 라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 시도도 재밌잖아요. 우리가 막 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산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무슨 뭐 여행 칼럼 같은 것도 써보고, 뭐 무슨 동물도 길러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해봐라. 라는 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든 취미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변할 수가 있다. 등산이 막 재밌어졌어요. 등산을 한번 2년 정도 막 즐겁게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등산이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지 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하지 마세요. 예, 다른 거 찾아요. 예, 취미는 그냥 취미잖아요. 취미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산악 전문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너무 놀랄 거 없고 다른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취미일수록 꽤 오랫동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취미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잘 참는 인내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참는데도 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 때려치고 다른 데 찾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요 정도는 내가 지루하더라도 내가 좀 참겠다라는 그런 마음 정도는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좋은 취미, 그리고 또 취미의 정말 깊은 맛,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취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취미가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조금 더 레벨업 해주고 좀 더 즐겁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막 너무 즐겁게 해줄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더 실망이 크고 취미가 취미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취미에 대한 기쁨에 대한 기대, 취미의 기쁨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추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큰 문제가 남아있죠. 너무 관심을 끊어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돈이에요, 돈. 투자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투자금이 나오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관심이 떨어집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뭐 알면 뭐예요? 막 돈 되는 걸 너무 막 돈 엄청 된다라는 걸 알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투자할 돈이 없네. 이러면 재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 싸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투자금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부동산 초보자일수록 부동산을 살 때에는 전세 레버리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일단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첫 선택을 하거나 한 몇 개 선택을 하는 이제 처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 레버리지형 구성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얘네들이 그래서 전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되지라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의 포인트도 그거여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금을 만들 수가 있지? 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포인트를 둔다고 해서 뭐 시간을 지나면서 또 달라지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잖아요. 왜? 금리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거고, 또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규정에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할 때는 한 60%, 뭐 70%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을 산 사람들은 담보대출이 낮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사거나 이런 방법이 있죠. 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 정도의 돈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집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 집을 전세로 놓고 내가 월세로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월세 내는 것만큼을 내가 이자 내는 것 같다. 같이 이제 그 부담이 비슷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금을 활용하는 법을 먼저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어떤 변화가 계속 오는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나오는 게 일단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아는 것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오랫동안 부동산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셔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만이 여러분의 재산을 정말로 폭발적으로 불려주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